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일전에 한 번 모셨었는데 안상수 후보님, 전 인천시장을 지내셨고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뛰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활동은 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경선이. 저희들이 이제 정책 개발을 한 부분을 언론에 어떻게든지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잘 뜨지를 않아요. 후보가 뭐 19명 되다 보니까 한두 명, 뭐 많으면 서너 명 이렇게만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소위 언더덕이죠.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출마한 자체를 알릴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이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꽤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원래 워낙 뭐 삼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때 인천시장 하시면서 송도, 신도시 신화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저 인천대교 뭐 이런 거 전부 다 신화를 있으시고 또 공약도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공약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까지 알릴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이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200만 개를 우리 2030, 2030에다가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하는 단지를 전국에 한 7천만 평 정도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체적인 생태계를 말하자면 인위적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고 또 그 인접 배후 도시에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개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떤 공약보다도 실현성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잘 언론에서도 보도도 안 하지만 조금 길으니까 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1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이러면은 그냥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결국 국민 돈을 막 그렇게 무책임하게 쓰는 거고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라는 거 아닙니까? 1000조가 다 우리 빚이에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지 집을 팔아서 주면은 그건 대수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냥 국가 돈을 지 맘대로 그냥 부르는데도 그런데도 뭐 그렇게 그런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 우리는 딱 육하원칙에 맞고 국가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아주 바로 실행도 가능하고 그런 건데도 잘 들으려고를 안 해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송 본부장님 말씀만 하더라도 딱 그래도 몇 가지 제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아시죠. 그리고 또 그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 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워낙 그 기업인 출신이세요. 기업 CEO 출신. CEO 출신이시고 또 인천시장을 재선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이제 송도 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서 실제로 한 일이거든요. 제가 8년 동안에 실제로 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저는 이제 대도시의 주변에 있는 유휴도시, 유휴농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구 주변에 뭐, 혹은 부산 주변에 혹은 광주 주변에, 인천의 주변에 송도를 세웠듯이 이런 대도시 주변, 또 물론 수도권에도 이제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유휴농지, 어차피 쌀은 좀 남아 돌아가기도 하고, 지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낮아요. 땅 가격이. 이 서울에서는 뭐 대지가 뭐 1억짜리서부터 다 아파트 값이라는 게 다 대지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해봐야 뭐 그 원형지 가격이 한 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자는 취지고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거 말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뻥치는 거고 국민들 지금 귀에만 좋게 하는 것이고 그건 뭐 문재인 시즌2지 민주당에서 하는 거야. 우리 당에서는 또 그냥 실무자들이 공무원 마인드에서 온 거, 그러니까 후보들이 읊고 다니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 후보들도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 좀 공약하면은 좀 비현실적인 공약을 많이 제시한다는 사람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위원회 대표인데 최근에 만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시게 된 계기가 뭐? 그쪽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마침 있었어요. 홍보본부장 비슷하게. 그런데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느냐, 우리 총재님이 그 친구 말로 안상수 의원의 공약 이제 그런 굉장히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이재명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 아,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아. 안상수가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다. 바다를 메꿔서 인천 송도, 자기가 송도를 또 가봤대요. 그러고 인천 대게도 보고 그랬는데, 그 안상수가 지금 공약을 한 걸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많이 안 들인다는데, 자기는 관심 있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 이래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 하다가 한번 하늘공원 가고 싶더라고. 어떻게 생긴 건지. 그래서 가봤는데,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가기 전에 조금씩은 그래도 공부를 하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재명은 맨날 돈 퍼주는 얘기만 하는데 자원 대책이 별로 마땅치 않고 그런데 허경영이가 모든 점이 이재명이 낫다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 이재명보다 나.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게 맨날 돈 쓰는 얘기 해가지고 뜬 거 아니에요. 경기도민들한테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비스켓 주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야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토탈. 저도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도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건데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다 도민이면 다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포는 정책으로는 이건 베네수엘라 투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허경영이 이렇게 후보 공약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훨씬 낫고 인간성이 낮잖아요. 자기 이재명 무슨 자기 형수를 어떻게 했다 어디 쑤시기나 죽인다든지 무슨 또 그 여자 배우를 그렇게 울려가지고 그렇게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한 게 어디 그냥 미투라고 그래서 잠깐 말만 실수해도 그냥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데 이재명이는 보니까 완전히 그 여자 배우하고 연애하고는 완전히 그냥 여자를 버렸더만.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재판하고 별짓 다 하고 그런 사람이고 또 뭡니까 50명씩이나 자기 부하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전부 다 공사공단에 취직시켜주고 심지어는 성남 FC 때 돈을 유용을 했어. 내가 볼 때는. 그 6개 업체로부터 그렇지. 모은 돈이 한 100, 한 5, 60조 된다는데 이것을 우리 인천의 유나이티드가 이제 GM대우하고 타이틀 스폰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 로고를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성남은 붙이고 다니질 않았어요. 네이버나 두산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네이버 이렇게 로고 들고 다닌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그런 희망 살림인지 뭔지는 사립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게 하고 이 네이버나 두산에다가 이권을 준 거야. 전형적인 아주 이게 제3자. 그때 6개 업체가 전부 다 그 현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엮은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과거의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해서 K미르재단이라고 해서 지금 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20년에서 30년 징역 살고 있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사하면은 20년씩 징역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재명이가요. 성남판 미르재단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지금 허경영 씨는 비교가 안 되는 게 허경영 씨는 남한테 이렇게 무슨 불법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사교 교주 그러면은 좀 나쁜 짓 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여간 능력으로 해가지고 하늘공원에 가봤더니 제가 도시계획은 좀 할 줄 알잖아요. 그걸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 이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이재명이보다는 나은 거야. 여러 가지 면에서. 허경영 씨 만나는 게 내가 뭐가 잘못이야? 그럼요. 아니,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그때 1% 득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1%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양 당을 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치가 자리매김돼 있고 30년 전에 이미 우리 저출산을 예측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에 출생률 높인다고 한 100조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가지들은 상당한 통찰력이 있고 사실은 일부 정당,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허경영이 걸 많이 벤치마킹했어. 베낀 거야. 벤치마킹하면 또 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허경영이 공약을 많이 베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재명도 베꼈을 것 같아. 그래서 허경영 대표도
이 안상수 후보님 만나고 나서 아주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정치인들 저는 정신교육대 보냈는데 안상수 후보님만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앞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언론에 그 다음날 뭐 페이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오랫동안 이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과 또 다른 뭐 이른바 최순실 게이터 그래서 오랫동안 영어에 몸이 돼 있고 한데 그때 2018년에 그 안상수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판을 쳤습니다. 저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2018년에 경찰청에 수사 고발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이 언론도 타고 했는데 지금 그 동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동영상이 그때 경찰에 고발을 했을 때 고발장을 가지고 이제 가는 그 영상인데 서류를 갖다 조건하고 한가방한테 들어갔다. 그거 나 좀요. 부모 기부돼서. 그것도 사건 해가지고 좀 나기 찾아주고. 그때 이 가짜뉴스 30건 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한 계기가 뭐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이게 30개를 정리했어요. 그 30건이 제가 쭉 읽어보니 그때 당시에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일들인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부 가짜뉴스였어요. 전부 다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거 뭐 굳이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또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정부다. 뭐 그런 매일 황당한 이야기들이 황당한 얘기들이 30건. 30건도 더 있는데 30건을 추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도 이제 뭐 요즘도 뭐 가짜 뉴스 때문에 뭐 법을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가짜 뉴스로 탄생이 된 겁니다. 가짜 뉴스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짜 뉴스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하겠다. 자기들이 가짜 뉴스로 정권을 잡아놓고 이제 주로 유튜브 이런 거 혼술 유튜브와 같이 유튜버들을 탄압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지금 사실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우리 우파에서 창출하는데 유튜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붐이 일어나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없애는 법,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법, 이와 같은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행안위원 했거든요. 예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행안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가짜뉴스로 집권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해서 이거를 다 살펴본 거예요. 30가지를 정리해서 뭐 아주 더 많지만 정리해서 사실은 경찰청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이제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저는 또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다 남아있죠. 지금 영상도 그렇고 이 30가지인데 이 30가지 저도 쭉 읽어보니 맞다. 이거는 그때 정말 마치 사실처럼 떠돌다가 나중에 전부 다 허위로 다 판명된 것들이 많은데 이 30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2개 정도 하면 전부 다 황당하긴 한데 전부 다 황당하죠. 뭐 하여간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동정부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또 무슨 정유라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랑 무슨 어떤 관계다. 정윤회 씨하고도 그 일본 기자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건 또 기사를 또 내기도 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국민 전체가 이런 가짜 뉴스에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긴가민가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책임도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명료하게 네. 언론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냥 구주궁궐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그걸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모들. 요거 혹시라도 몰라서 그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네. 누가 보시고 싶은 분 요게 10번에서부터 16번. 네. 왜냐면 이게 저도 지금 봐도 그때 기록을 잘 했어. 그러니까 누가 혹시 출력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 출력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좀 정성을 들여서, 네. 가짜뉴스를 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가짜뉴스를, 뭐, 없앤다고 그래 놓고, 소위 언론중재법이라는 네. 이름으로 완전히 언론 탄압법을 네.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나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율배반적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아놓고 순전히 가짜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위에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지금 거꾸로 올바른 얘기들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게 참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30가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가짜뉴스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때 그 상견을 해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일 때 이런 그 가짜뉴스들이 막 쏟아졌어요. 막 쏟아지고 그러니 그 상당히 현재 재판관들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갔는데 특히 그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뭐 7시간 유혹 이런 것들도 그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중엔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있는 동안에 뭐 정유라 아빠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무슨 미장원에 가서 뭐 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참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뭐 줄기세포 시술 이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고. 아니 그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필요하신 분은 한번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캠프로 뭐 문의하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청와대가 경호실에 구입했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고산병 치료제라고 그렇게 해서 전량 보관 중이라고도 나왔고 이 보면은 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차은택 씨 이야기도 그때 말이 나왔었고. 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작업을 고의로 6개월을 지연시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일단 그 대통령이 됐으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이미 주장을 많이 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째는 백신 구입을 제때 못해서 국민들 재산을 한 몇백조 지금 손해를 보게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문 닫으니까. 두 번째 잘못하는 게 이 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너무 늦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도 대통령은 사형까지 선고했다가도 1년 지나면은 이제 사면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나의 역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있어도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4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도 잘못해서 만약에 깜빵에 가면은 4년 이내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본인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로 실정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당시에는 소추가 안 되지만 이거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바로 다 소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있는 기록만 가지고도. 선거 개입 이런 것은 본인 그리고 울산시장도 그렇고 월성원전 이런 것이 비롯해서 결국은 몸통이 다 지금 청와대인데. 그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전직 정권에 대해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은 그대로 들이대면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똑같은 본인도 손해예요. 본인도 손해고 그렇게 하는 일은 지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지금 상당히 화제인데 오늘도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자가 주로 이 민주당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만만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홍준표, 유승민 이야기처럼 어떤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우선 위인 설법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인 누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해서는 건 안 되고 우리 당에서 그동안의 원칙이 뭐였느냐.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온 이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것은 역선택이고 뭐가 없이 그냥 가는 거다. 이런 건데 저는 논리적으로도 그 역선택이 그렇게 많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여론조사라는 게 5천만의 의견을 1,000명 안에 담는 1,000명. 그렇죠. 1,000명 안에 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1,000명 안에 그런 역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전화 받아서 아이고 저 누가 되면은 우리 당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헌대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되겠느냐고. 그게 그냥 그 말이 안 되고 또 여론조사라는 게 어차피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준인데 오차 중에서 재밌는 오차가 뭐냐. 요즘은 20대, 30대가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리서치 회사에서 그걸 채워줘야 돼.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그런 채워지는 의무가 있는데 또 우리 전화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60, 70대 분들이 몇 살이냐고 그러면 20대, 30대라고 눌러요. 왜? 60, 70 그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리거든. 왜냐하면 TO가 찼으니까. 다 찼으니까. 20대, 30대는 전화 안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맨날 며칠에도 안 받으니까 여성이 이것을 20대로 누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70대 할머니의 의견이지 20대 그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해. 근데 이거를 다 따져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냐? 말이 안 되거든. 이건 하나의 기준이니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을. 왜? 그러면 이번에 바꿔놓으면 또 요 다음번에 5년 후에 뭐 아니면 또 저 대표 선거 때 또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그쪽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좀 가 있어요. 나는 그 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후보는 자연인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줄 서가지고 옳지 않거든. 그러나 옳지 않은데 뭐든지 원칙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는 그 주장 굳이 얘기하자면 뭐 만약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여론조사에서 우리한테 지지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파는 보통 한 많으면 40% 적으면 한 30%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돼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해가지고 해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좁히는 거야. 지지 영역을. 따라서, 아니, 저기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중도 좌파들도 우리 당을 좋아하면 그게 우리 표지. 그거를 왜 역선택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후보가 만약에 되잖아요. 후보가 이제 11월 초에 됐다. 그러면은 그 4개월 동안은 선거운동을 해요. 4개월 동안. 그럴 때 이 투표 표심이라는 게 본인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게 투표 표심이에요. 아주 골수들 양쪽으로 한 30% 빼놓고는 수시로 변하는 거거든.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역선택을 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서 견강부회. 제가 보기엔 뭐 저는 유불리가 따로 없는데 당이 올바로 운영이 돼야지. 당이 올바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죠.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뭐든지 해석하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저는 제일 나쁜 게 위인설법, 위인설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가야 되는 것이지 유불리에 따라서 막 그냥 규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지금 거예요. 위인설법 했을 때 위인은 윤석열 전 총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이
저게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 볼 때는 그래도 나는 지지자가 민주당이지만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만은 그래도 야당에서는 저 사람이 제일 나아. 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선거 때 그 사람이 우리 표가 될 수도 있고. 예. 아주 골수 중에서 그 1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1000명이라고 1000명. 지금 표본을 1000명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명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역선택을 해서 내가 약한 후보를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할 거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뭐 불가능한. 대깨문이라는 게 나도 가끔 얘기하지만 한 2, 30만 되는 것 같아요. 2, 30만 중에서 그 여론조사할 때 몇 명이나 들어가겠느냐고. 이게 무슨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선거를 10번 치르고 지금 대통령 선거 5번째고. 그래서 5승 5패. 인천광역시장을 4번 치러서 2번 당선되고 2번 떨어지고 국회의원을 6번 치러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 지금 5번째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지 뻔하지 무슨 있는 법대로 하라는 거죠. 있는 법대로. 무슨 그게 무슨 아주 무슨 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얼마나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일단 이 안창수 후보님 개인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8강에는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시죠? 8강. 오늘 혼술 TV 보시는 분들이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걸쳐 있습니다. 50대 50. 난 부끄러워서 내가 사실 광화문에 가서 뻘거벗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 이게 전혀 이 올바른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보지를 않아요. 나는 올바른 얘기밖에 안 하거든. 뭐 이렇게 되바라지게 무슨 사이다 발언이나 뻥치는 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걸 못 하는데 그러면은 언론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가 조건을 갖추면 우리 당의 후보 2-3명 중에 하나죠. 기본 필요 조건은 사실은 시도지사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 미국이 선진국인데 60-70%가 주지사 출신이거든. 그리고 경제를 알아야 돼. 그렇죠. 제가 경제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요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야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180석인데 민주당하고 협치가 안 되면은 그냥 국민들만 손해야. 맨날 싸움질만 하고 마는 거예요. 2년 동안 대통령이 2년 동안에 민주당하고 싸움질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협치의 리더십이 있는 거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인천시장에 당선돼서 그 경제자격 법도 통과시키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5년간 노무현 대통령 5년 임기를 내가 8년 동안 임기 중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인천대교 착공도 하고 MB 때 이제 개통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래야 결국 국민들이 펴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대하고 달라집니다. 50%가 무산층이 됐어.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무산층이 됐어. 그거는 아주 대성공이야. 그 북한하고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누구 말 맞다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사실은 안상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그냥 이러저런 그 점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체 미우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이 정권을 뺏어오느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 당에서 후보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여론조사요 미안하지만 엉터리예요. 시중에 그 어떤 정서하고는 저는 아주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쭉 지나온 거 제가 가끔 TV에 나가서 얘기한 게 다 예언한 게 맞았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을 알죠. 그러니까 지금도 후보만 단일화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론조사 앞서는 사람만 되고 좀 떨어지는 사람 안 되고 이게 없어요. 그냥 국민 뜻이 정말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은 안 되겠다는 게 다 돼 있는 겁니다. 뭐가 이재명이가 몇 프로고 뭐가 다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여기 저 혼술에 와가지고 내가 아주 장담을 할 수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지금 무슨 6개월 전에 뭐 혹은 5개월 전에 있는 뭐 20% 30% 그건 뭐 엉터리가 소용없는 일이고 따라서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단일화만 잘 되면 되니까 우리 중에서 미래를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 지금 어려운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혹은 주택 문제 혹은 코로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도 내가 자신 있는데 뭐 오늘 얘기가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한 그 능력을 봐야죠. 그리고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지 입으로만 하는 것은 저 직원들이 다 써주는 거 들고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리더십을 정말 여러 가지로 찬찬히 살펴서 이렇게 좋은 후보를 고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또 그 8강에만 들어갔으면은 8강 들어가면 또 후보들 상호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4강도 갈 수 있고 그런 그 4강 가면은 또 서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비교 우위가 되니까 비교 우위가 확실히 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15명 뭐 이렇게 되니 일제히 다 뭐 토론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토론회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옥석을 가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8강까지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니 돌풍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8강에 올라갔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4강 올라갔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후보가 되면 모시고 대통령이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